어, 네, 네, 첫 질문인데요. 자기소개서 제가 GPT를 많이 썼더니, 제가 손수 쓰더라도 GPT 말투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GPT를 많이 쓰다 보니까 좀 어투 자체가 GPT스럽게 바뀌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으세요. 제가 그 자기소개서를 좀 퀄리티? 어떤 가독성을 좀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항상 작성하고 제출하기 전에 그냥 소리내서 한번 일씩 다 읽어보는 습관을 갖고 있거든요. 자기소개 썼던 내용은 이제 썼을 때는 되게 괜찮다라고 느끼면서 쓰지만 막상 읽어보면은 소리내서 읽어보면은 되게 좀 어색하고 조금 너무 문장이 호흡이 길거나 뭔가 접속사가 없어가지고 어색해지거나 또 GPT 특유의 그런 딱딱한 말투가 느껴지거나 하는 부분이 그냥 눈으로 읽었을 땐 잘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첨삭을 할 때도 계속해서 이제 말로 해보면서 말로 이렇게 소리 내서 뱉었을 때 되게 자연스럽게 말이 뱉어지면은 읽었을 때도 좀 더 가독성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GPT를 저는 쓰는 게 나쁘다 뭐 좋다를 떠나서 결국 결과물이 소리내서 읽었을 때에도 이제 숨이 안 가쁘고 적당한 문장 길이에서 자연스럽게 읽히는가 그리고 말이 되는가라는 거를 좀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훨씬 더 좀 퀄리티 높은 자기소개가 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자기소개서 GPT로 쓰시는 분들을 꽤 많이 봤는데 그거를 되게 자연스럽게 잘 쓰면 도움이 될 때도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게 경험이 많지 않다 보면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게 GPT스러운 말투인지 아닌지가 되게 헷갈리실 때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웬만하면 그 권해드리는 방식은 GPT에서 복사 붙이기 이렇게 하는 느낌보다는 그 링커리어 같이 그런 사이트 들어갔을 때 그 자소서, 이렇게 합격 자소서 무료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 들어가시면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합격했던 기업별로 이렇게 직무랑 뭐 문항별로 이렇게 합격 자기소개서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소서를 처음 써보시는 분들께는 그런 식으로 좀 합격했던 자기소개서를 많이 읽어보시면서 거기서 쓰이는 단어나 문장 구조를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써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자기소개서를 좀 합격하신 분들 자기소개서를 많이 읽어보시는 게 되게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제가 말하는 도중에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질문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게 다들 그 키워드랑 경험의 소재 중에 너무 키워드에 좀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주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자기소개서 항목이 본인의 어떤 직무상 강점을 얘기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이 나왔다라고 쳐요. 그랬을 때 답변을 어떤 그 직무적인 어떤 내용이 키워드가 뭔가 꼼꼼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꼼꼼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키워드를 쓰고 그거에 따른 어떤 경험을 쓰는데 그 경험의 소재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했을 때 내가 이 꼼꼼함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전혀 그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뭐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활동이나 아르바이트 경험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의 합격률을 높이시려면 적절한 그런 키워드 선택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키워드를 뒷받침하는 그 경험의 소재 자체가 직무와 연관성이 깊은 소재를 선택하셔야 면접관 입장에서는 혹은 그 자기소개서를 읽는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좀 매력적인 자기소개서로 이제 읽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접에 가셨을 때도 어떤 너무 키워드에 집중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여러분의 경험의 결이 그 경험의 내용의 소재가 얼마나 그 직무 혹은 어떤 그 회사 조직 생활과 잘 맞는 경험의 소재인가를 잘 포커스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잘 지키시려면 경험 정리를 잘 해두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경험들을 얘기할 수 있게끔 미리 환경 세팅을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경험이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억이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되게 희미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지시려면 경험 정리는 꼭 면접 그리고 뭐 자기소개서 쓰시는 단계에서 반드시 좀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그리고 보통 서류 접수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자소서를 다 볼 수 없으니 스펙이랑 생활기록부, 경력 그런 것들만 보고 서류 발표한다고 서류 발표한다고 하고 교수님들도 자소서 문항은 보통 서류에서 시간이 많은 게 아니니 보지 않고 면접 가면 본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자기소개서를 이제 너무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거는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회사는 실제로 그런 회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회사는 자기소개서를 꼼꼼하게 읽는 회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확실한 건 면접 가면은 무조건 자기소개서를 면접관들이 보면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1차 전형과 2차 전형, 3차 전형을 염두에 두더라도 좀 공을 들여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회사가 자기소개서를 잘 안 보고 그냥 스펙만 보고 합격시킨다라고 해서 그 회사가 모든 회사를 이렇게 대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나친 일반화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번에 품질관리 직무 캠프 하면서 이론 보고 기출 풀고 오답 보고 했는데 58점이 나왔더라고요. 이번 연도에 7월에 마지막 필기 원서 접수 남아서 오기가 생겨서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 ADSP랑 유통관리사, ODA, 토익, 토익스피킹을 일단 자격증을 순서대로 공부하여 취득하려고 합니다. 식품안전기사 필기 오답부터 보는 게 나을지 다른 공부를 하는 게 나을지 궁금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지금 질문이 좀 정리를 해보면 토익이랑 토익 스피킹 같은 경우는 우선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일정 수준만 넘기시면은 너무 지나치게 높게 잡으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되시면 더 이렇게 공부를 해주셔가지고 고득점을 취득하시는 게 맞지만 이미 뭔가 점수가 있으시거나 혹은 이제 취득하더라도 이거를 더 높게 따야지 때문에 이제 그런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증, 특히 직무 관련 자격증은 여러분들이 어떤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좋은 어떤 직무 관련 경험, 그런 지식적인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취득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기업을 만약에 준비하시거나 이제 인적성이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필기 공부는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면접 답변도 그렇지만 이 인적성이나 GSAT이나 어떤 NCS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감각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됐네 하고 또 그 공부를 놔버리면 어느 정도 또 감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 공부 같은 거는 이제 자기소개서 합격하고 바로 준비했을 때는 사실 시간이 좀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뭔가 여유로운 점수가 아니시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남들보다 일찍 시작하셔가지고 필기 공부는 하루에 그래도 1시간씩은 꾸준하게 이렇게 루틴하게 해주시고 나머지 이제 자격증이랑 영어 점수도 취득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간을 분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그리고 품질관리 쪽으로 이력서를 넣으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 스펙이라고 하면 직무 캠프랑 식품 품질관리 멘토링 경험밖에 없는데 그냥 이력서를 넣어도 될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세요. 완벽하게 스펙을 준비하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자격증 커말 하나로 이제 지원을 했었고 그래서 합격을 했었고 실제로 이제 신입사원들이 뭔가 그 회사의 어떤 직무에 따라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자격증이나 스펙을 요구하는 그런 직무도 있지만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냥 우대사항 정도라면은 꼭 거기에 있는 자격증이나 어떤 관련 교육을 이렇게 이수하거나 취득해야 되는 건 꼭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입사원은 결국 입사해서 회사에서 배워가면서 성장하는 거를 이제 디폴트로 두고 있기 때문에 너무 완벽하게 스펙을 쌓고 지원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건 사실 되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완벽한 스펙이라는 거는 본인의 기준이지 뭔가 이게 통용되는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면접관들은 사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 회사에 와서 오래 다닐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어떤 태도적인 측면을 사실 신입사원 면접에서는 제일 많이 보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필수 자격 요건에 있는 그런 자격증이나 어떤 뭐 어학 점수 정도를 취득을 하셨다면은 우대 사항에 있는 것들은 지원하면서 준비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최대한 일단 취업 준비
준비를 오래 안 하시려면 지원을 많이 하셔야 돼요. 뭔가 완벽하게 준비하고 취업해야지 절대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취업 준비해야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력서나 자소서를 많이 좀 제출하시려고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잠시만요. 제가 물 한 잔만 할게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성격의 단점이 처음에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너무 조심스럽다는 단점이 있는데 친화력이나 부서원 소통이 많은 부서에서 회계 직무에서 이런 단점은 크리티컬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회계 직무 특성상 진짜 다른 부서랑 되게 소통 많이 해야 되는 부서라서 조금 크리티컬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를 극복해서 내가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단점에서 이제 그 직무에 조금 크리티컬한 내용은 다 극복했다라고 해도 면접관에게 조금 리스크로 다가오기도 하거든요. 이제 면접은 사실 리스크를 줄여가는 과정이에요. 자기소개서만 읽었을 때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와서 잘 적응할까?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오래 다닐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고민들이 있는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면접을 답변을 통해서 그런 리스크들을 최대한 줄여서 면접관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되게 안정감을 느끼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이제 해칭하는 과정에서 어떤 단점 얘기하실 때도 너무 그 직무의 크리티컬한 단점을 얘기하지 않으시는 게 좀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영어 점수 유효 기간이 다 지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취득을 하시는 게 좋긴 해요. 그러면 취득은 하시고, 최대한 이제, 다른 직무 관련 자격증이나 필기 공부에 집중을 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 질문 한번 읽어볼 건데요. 제가 어느 정도 서류가 붙는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인적성 시험에서 떨어지더라고요. 적성이 문제인지 인성이 문제인지도 모르겠고 항상 떨어져서 멘탈이 나가는 것 같아서 혹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솔직하게 하려고 하면 솔직하게 해도 떨어지고 컨셉을 잡고 해도 떨어져서 너무 힘이 듭니다. 일단은 인적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인성평가랑 적성평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적성평가 같은 경우는 모의로 이제 시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시간 재고 푸셔가지고 몇 점 정도 나오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적성이 내가 충분히 점수가 잘 나오고 커트라인 이상인데 계속 탈락을 하신다면은 이제 인성 부분에서 체크를 잘 하고 있는지도 한번 보셔야겠죠. 그리고 인성 부분 체크할 때 중요한 거는 첫 번째가 일관성입니다. 이 일관성이 얼마나 높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신뢰도를 이제 측정하게 되거든요. AI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서 체크했던 보통 인성검사 질문 해보신 체크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질문이 비슷한 질문들이 되게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앞서 했던 그 질문에 비슷한 질문에 내가 어떤 그 문항으로 체크했는지를 조금 기억하면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솔직하게 하다가 조직 적합도가 좀 떨어져 보이는 답변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는 혼자서 일하는 게 편하다.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조직 적합도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답변은 너무 솔직한 내 마음일지라도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회사에서 원하는 그 상에 맞게끔 체크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런 체크를 했을 때도 항상 앞서 내가 체크했던 부분들을 잘 기억하면서 일관성 있게 체크하려고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MBTI 하듯이 1초 만에 생각하고 찍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약간 좀 위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성평가 하신 거, 특히 이런 AI 역량 검사나 이런 인적성에서 이제 인성평가 하신 내용은 추후에 이제 1차 면접이나 2차 면접 때 면접관에게 그 참고 자료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달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하신 답변이랑 그 내용이랑 일치하지 않으면 이거에 대해서도 태클이 들어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성평가 했는데 되게 꼼꼼한 사람으로 나왔어요. 계획적이고. 근데 면접에서 성격의 단점으로 얘기할 때는 제가 좀 덜렁거리고 잘 놓치고 계획적이지 못한 게 제 단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거 왜 두 개가 달라요? 이거 뭐가 맞는 거예요? 하면서 좀 불신에 가질 수가 있죠. 그런 불신은 나중에 이제 안정감을 느끼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인성검사 하시고 나서 내가 어떻게 체크했는지 어떤 사람의 결에 맞게끔 체크했었는지를 기억하시고 이걸 뭐 똑같이 면접 답변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좀 반대되지 않게끔은 얘기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사무직은 자격증이 워드랑 ADSP만 있어도 지원하면 합격 가능성이 있을까요? 행정직이나 이런 사무직, 평범한 자격증이 필요한 직무는 사실 뭐 컴퓨터 능력 자격증, 근데 뭐 세부 직무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만 뭐 회계나 어떤 전표 처리해야 되는 것들은 또 회계 관련 자격증, 세무 관련 자격증, 또 뭐 이런 그 외에도 이제 어떤 뭐 통계나 이런 것들 다뤄야 되는 그런 행정직 같은 경우는 이제 통계 관련 자격증이나 교육 이수하신 내용들 그런 식으로 어떤 직무 관련된 자격증들이 이제 중요한데 사실 자격증 같은 거는 저는 플러스 알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학점 같은 거예요. 학점이 낮다고 해서 뭐 합격을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높으면 높을수록 그래도 이 사람 참 성실하게 했구나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격증도 마찬가지예요. 자격증도 어떤 꼭 필수 자격증이 아니라면 우대사항 자격증을 내가 많이 취득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 사람이 취업 준비에 열정이 있고 어떤 입사해서도 본인의 어떤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일을 하겠구나. 그런 부분은 이제 입사해서도 되게 업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잘 커버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인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격증이 있다라는 거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있으면 당연히 좋지만 어떤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부분만 취득을 하셔도 면접과 자기소개서를 잘 이렇게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합격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직무 캠프에서 계속 ADSP 얘기를 많이 하셔서요. 여기서 이 자격증도 처음 알아서 여쭤봅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질문이랑 거의 이어지는 내용인데 직무 캠프에서 얘기하신 건 그래도 그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 그 분야의 어떤 선배님들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들 취득하시는 거는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 자격증이 많다는 거는 뭔가 이 사람이 되게 전문성이 있는 그런 경력직 수준의 어떤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증명하기보다는 열정, 내가 취업을 위해서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 어떤 이런 부분들이 면접관 입장에서 되게 성실해 보이고 자기개발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어떤 태도 자체가 노력을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면접에서는 사실 이 노력하는 태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면접을 이제 보고 나중에 우리 회사에 왔을 때도 이렇게 노력하는 어떤 이 비슷한 수준의 노력으로 일을 하겠구나라고 믿음을 주게 만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면접에서 어떤 경험 얘기하실 때도 최대한 노력 부분을 중심으로 얘기해 주시고 어떤 직무 관련 경험도 물론 중요한 노력이지만 이런 자격증 취득도 분명히 중요한 노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취득해 주시고 이력서에서 많이 어필해 주시고 자소서나 면접에서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사무직은 주된 우대 경력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무직도 사무직 나름이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원하실 때 공기업 같은 경우는 직무 기술서가 있고, 이제 사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채용 공고가 있죠. 그래서 채용 공고에 있는 담당 업무 내용들을 보시면서, 그 직무 내용이 있는 부분들이랑 좀, 밀접한, 매칭이 되는 내 경험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하신 직무 기술서와 채용 공고에 있는 담당 업무 내용을 보셔서 그게 되게 중요한 힌트니까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지금까지 해온 경험과 매칭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담당 업무 내용에 어떤 사무직으로서 어떤 민원 응대하고 어떤 민원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내 경험 중에 내가 이런 비슷하게 커뮤니케이션 해서 문제 해결했던 경험이 있어.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주려고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국제 NGO 관련 자택근무 사무직 인턴 6개월 하나 있는데 이것도 괜찮을지. 중요한 거는 어떤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했냐보다는 어떤 회사에 속해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냐. 내가 직무 담당자로서 인턴 6개월 하는 동안 어떤 노력을 했고 그 경험하신 노력이 추후에 이제 입사하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발휘할 수 있냐. 이 맥락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직무기술서를 보시면서 사무직 인턴 6개월 하실 때 하셨던 경험들을 경험 정리를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고 혹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내가 이런 문제 혹은 이런 상황 이런 역할을 어떤 노력으로 풀어냈고 어떻게 해결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결과 이런 식으로 상황 노력 결과로 경험 정리를 이렇게 해보시고 그 경험들을 이제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서 녹여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혹시 경력사항에 알바도 적어도 될까요? 3년 정도 맥도날드 아르바이트인데 4대 보험 들어갔고 제 생각에는
팀워크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생산 속도랑 이런 것도 중요하고, 생산직 업무에 관련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보통 경력상에 회사마다 다르지만 저는 생산직을 원하고 있는데, 관련 직무만 넣어달라고 하는 회사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럼요. 지금 그 아르바이트 경력이지만 3년 동안 이제 한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하셨던 경험은 면접관이 요즘 되게 좋게 보는 그런 스펙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어때요? 3년 정도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다니고 신입사원들이 3년 못 버티고 이제 그만두는 비율이 거의 뭐 절반에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조직에서 혹은 이제 한 아르바이트를 계속 꾸준하게 이제 해왔던 그 사실 자체가 직무하고 연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어떤 성실성이나 어떤 그 쉽게 그만두지 않는 그런 끈기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오랫동안 일을 했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소재고, 뭐 끈기나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팀워크나 협업, 어떤 책임감 이런 부분들로 이제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실 수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은 경험이죠. 그런데 이제 경력상에 넣을 때는 그 회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회사는 이제 회사 경력만 쓰게 혹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직무 관련 그런 경력만 쓸 수 있게끔 하는 회사가 있고,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없이 경력상에서 아르바이트 그리고 직장 생활 등 이렇게 해서 이제 거로 표시해 놓고 이제 다 쓰게 해주는 그런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그 회사 이력서 양식에 맞게끔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그럼 지금까지 제가 했던 경력이나 자격증, 대학생 때 교내 활동, 대외 활동 등을 포트폴리오나 기록으로 만들면 더 좋겠네요.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해 주시는 거고, 포트폴리오를 만들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경험 정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경험 정리가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고 기록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 정리를 상황 노력 결과로 정리를 하는 이유가, 상황 노력 결과를 면접에서 어떤 경험 소재를 얘기하실 때 이 꼭 이제 나와야 될 세 가지 요소가 상황 노력 결과 이 세 가지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을 좀 더 면접에서 어필하기 쉽게끔 이왕 정리하는 거 그렇게 면접에 도움이 되게끔 정리하시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포트폴리오 기록을 만드는 거 되게 좋지만, 거기에 플러스 저는 우선순위가 1순위는 경험 정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컨설팅 받고 합격하신 분들이 제일 도움이 됐다라고 했던 부분이 사실 경험 정리를 했던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험 정리를 꼭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현재 중소기업에서 2년 반 정도 다니고 있는데 물경력이라 경력으로는 이직이 불가능해서 중고 신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점점 더 경력이 쌓일수록 신입 직무에 지원하면 기업 쪽에서 부담이 될까요? 회계 직무인데 결산 세무조정 등 이제 관련 업무를 안 해서 현 직장을 그만두고 준비를 하는 게 나을지, 계속 경력은 쌓여서 부담이 됩니다. 이제 물경력이라는 느낌이 드신다면은 약간은 좀 위험할 수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경력직으로 이직을 할 때도 어떤 업무 해봤는지 면밀하게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업무가 되게 좀 의미가 없고 전문성을 쌓는 느낌이 아니시라면 회사에 일단은 저는 먼저 건의를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회사에 어느 정도 좀 내가 전문성을 더 이렇게 넓히고 싶어서 이런 업무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와 관련된 어떤 경험들을 좀 쌓을 수 있게끔 이제 먼저 1차 시도를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계속 단순한 업무만 시키고 뭔가 전문성을 쌓기 어려운 환경을 계속 이렇게 유지를 시킨다면은 좀 결단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이직을 하실 때 제일 1순위, 제일 가장 좋은 방법은 다니면서 이직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새는 어떤 회사에서 면접 볼 때, 이직할 때 왜 이렇게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 준비를 하세요? 뭐 이런 질문도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면접관들, 그 회사에서는 뭔가 퇴사를 하고 이제 이직 준비를 하는 사람보다는 회사를 다니면서 뭔가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좀 더 준비성 있고 계획성 있는 사람으로 좋게 좀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를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퇴사를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는 보통 이제 연차를 자유롭게 못 쓰거나 반차도 못 쓰고, 그리고 뭐 맨날 야근이나 주말 출근 이런 게 있어가지고
도저히 뭔가 어떤 자소서 쓸 시간도 없고, 그리고 면접이 잡혀도 연차나 반차를 못 써가지고 이제 면접을 못 가는 그런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는 부득이하게 이제 퇴사하고 면접 준비하셔야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가 이제 여러 번 컨설팅 해보면서도 느끼지만 정답은 없어요. 이직을 할 때 퇴사하고 이직해서 성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회사 다니면서 이직에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에 맞게, 현재 그 시점에 맞게끔 이직 준비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경력이 쌓이고 중고 신입으로 면접 지원을 하시고 이제 서류 지원하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나이적인 측면이 회사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요즘은 워낙에 이제 신입사원들의 어떤 그 취업 연령대가 많이 높아져서 제가 제일 많이 본 게 제일 많은 나이로 본 게 30 초반까지도 이제 신입사원으로 이렇게 취직한 사람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되게 뭔가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릴수록 유리한 건 맞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보는 회사 한 곳만 지원을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나이가 많더라도 이런 부분을 오히려 또 그간의 경력 쌓은 거를 훨씬 더 좋게 보고 이제 알아봐주고 채용을 하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뭔가 일반화 시키는 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뭔가 난 나이가 많으니까, 혹은 나는 이제 뭐 경력이 없으니까 지원하면 안 되겠어, 난 스펙이 없으니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계속 지원해보자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제 지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1년 정도 취업 준비했는데 해당 기간 동안 서류만 거의 한 120개 정도 제출했었고 면접만 한 10번 이상 탈락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내가 갈 회사가 있긴 한데 내가 지원을 더 하지 못하고 내가 포기를 해서 내가 이제 원하는 수준의 회사를 못 가는 거구나라는 거를 그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나 여러분의 어떤 스토리,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방향성을 이해해주고 그런 부분들을 존중해주고 이제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가 저는 계속 지원하다 보면 분명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힘드실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될 때까지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취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최대한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 맞고 좀 더 이렇게 비전에 부합하는 회사에 취직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직 준비 중인데요. 유관 업무 경력 3년 이상으로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학 유관 업무를 2년 7개월 정도일 경우 이력서에 떨어질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요. 일단은 쓰긴 하셔야 돼요. 당연히 쓰셔야 되고, 떨어질 확률이 높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2년 7개월 동안 어떤 업무를 하셨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2년 7개월이면 거의 사실 3년으로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경력도 인정이 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 2년 7개월 동안 이제 중요한 건 이력서나 그 경력 교육서를 쓰실 때 그냥 이제 내가 해왔던 거를 솔직하게 쓰시지 마시고 먼저 그 채용 공고에 있는 담당 업무 내용을 먼저 보세요. 직무기율서가 있다면 직무기율서를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담당 업무 내용이나 직무기율서 내용은 여러분들이 입사해서 하게 될 업무죠. 그러면은 그 하게 될 업무를 내가 이전 회사에서 조금 해본 게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런 부분들, 매칭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선적으로 상단에 써주세요. 이력서 상단에 쓰시고 자소서 어떤 항목에서 어떤 직무 관련 질문 물어볼 때 거기에 또 어필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2년 7개월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떻게 이력서와 자소서의 내용을 채워가느냐, 어떤 부분을 어필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이제 면접관들 혹은 인사 담당자들이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직무 이제 하게 될 그런 수행 업무 내용과 얼마나 이전에 했던 경험이 일치하는가, 매칭이 되는가가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매칭이 될 수 있게끔 이력서와 자소서를 쓰시는 게 우선 첫 번째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번에 체험형 인턴의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1분 자기소개랑 처음 면접인데 인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준비할지 감이 도저히 안 잡힙니다. 인턴 면접 보시는군요. 일단은 자기소개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떤 인턴이어도 지원하신 직무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직무를 이제 하기 위해서 해온 노력. 지금 이제 체험 인턴 지원하신 거 보니까 뭔가 이제 뭐 업무 경험이 엄청 많고 그렇진 않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직무를 내가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관련된 어떤 자격증 취득했다라거나 교육을 들으셨다거나 학교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해봤다라거나 그런 식으로 최대한 직무 관련 내용으로 쓰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너무 없다라고 하시면 직무 경험 관련된 거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좀 인성 관련. 인성이라 하면 이제 조직 적합도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회사나 어떤 조직 생활 할 때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성적인 장점, 뭐 적극적이라거나 이렇게 협업을 잘한다거나 소통을 잘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인성적인 장점 하나, 직무적인 노력 하나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릴스에 1분 자기소개 이제 답변 흐름 같은 거는 많이 올려놨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스크롤 내리시면서 아, 자기소개는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회사 지원 동기는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직무상황점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거기 컨텐츠에 있는 내용들도 보시면서 인턴 면접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과 그런 질문들에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소서에 썼던 사례와 장점을 섞어서 얘기하면 좋냐? 그럼요. 자소서에 썼던 내용은 반대되지만 않으면 돼요. 자소서에 썼던 내용이랑 최대한 어떤 일관성 있게 답변하시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소서 썼던 내용들 가끔씩 이거 쓰면 자소서에 썼던 내용은 면접 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얘기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제 얘기하시는 게 더 좋아요. 일관된 느낌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반대되지만 않으면 된다. 자소서의 성격의 단점에 내가 되게 꼼꼼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성격 장점으로 면접 답변으로 꼼꼼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대치되기 때문에 신뢰감이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잘 좀 조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질문이 봉사활동도 혹시 경력으로 이력서에 써도 되나요? 이 부분이 애매하네요. 해외 봉사 1년 다녀온 것. 봉사활동은 경력으로 쓰시기에는 조금 이거는 사실 봉사활동은 어떤 돈을 받고 일을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경력으로 쓰시기 좀 어렵습니다. 대외 활동이나 봉사활동 이력란이 있거나 혹은 뭐 기타 어떤 기입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으시면 그곳에 쓰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봉사활동은 경력으로 쓰시면은 조금 면접관이 물어볼 수 있다. 이걸 왜 경력에 썼냐고. 그래서 이건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다른 분들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그 답변 내용을 들어도 뭔가 좀 더 궁금하신 거 있으셔도 추가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이제 성격의 단점을 말할 때 사람들이 말하는 뻔한 거 말해도 되나요? 너무 어렵네요. 스피치나 발표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것도 회계 직무에서 큰 단점일까요? 근데 저는 면접에서 뭔가 남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걸 긴장해서 잘 못한다. 스피치나 발표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거는 되게 크리티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면접이 그런 어떤 발표나 스피치를 해야 되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이거 잘 못해라고 얘기하면은 내 스스로 내 어떤 자존감이나 어떤 내 어떤 상황을 좀 낮추게 될 수밖에 없다. 뭔가 감각적으로 좀 나에게 불리해지게 내 스스로 만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면접관도 어떤 스피치나 이런 걸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진짜 떨어진 사람처럼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스피치나 발표력이 떨어진다. 내가 남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한다. 이런 면접을 내가 잘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거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되게 자신감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으로 이제 면접관이 느끼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격 단점은 얘기하실 때도 좀 뻔한 얘기를 하기 싫으시면은 경험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회사 혹은 아르바이트 혹은 어떤 동아리나 어떤 단체 생활을 할 때 내가 이런 내 단점 때문에 혹은 이런 어떤 이 단점 때문에 이런 실수나 혹은 어떤 문제 상황이 생긴 적이 있어. 근데 이런 어떤 단점이나 단점을 이제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어. 이런 식으로
이 단점으로 인해서 생겼던 문제나 실수를 얘기하시고 어떤 실수를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추후에 했던 그런 노력들을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제가 굳이 회사나 아르바이트 경험 말씀을 드린 거는 어떤 성격의 단점, 장점, 이거를 묻는 질문의 의도가 우리 회사에 와서 잘 적응할 수 있냐, 이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잘 적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려면 그 경험의 소재 역시도 어떤 친구 관계나 어떤 혼자서 이렇게 고분분투했던 그런 경험보다는 어떤 조직에 들어갔을 때 내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을 어떻게 극복했더라,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려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BSC 인성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혹시 인성검사 구성이나 주의사항 팁 같은 거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인성검사 같은 경우 아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인성검사는 이제 일관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관성이라 하면 이제 앞서 내가 체크를 한 그 질문에 비슷한 질문이 또 나왔을 때 동일한 항목으로 체크를 하셨는가, 사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MBTI 풀듯이 너무 솔직하게 금방금방 찍기보다는 최대한 어떤 조직 적합도에 내가 부합하는 사람이다, 조직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보일 수 있는 부분에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솔직한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방향성을 이제 인지하면서 체크해 주시는 게 좋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면접에서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 질문해 주세요라는 질문이 거의 필수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질문은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 있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실무진 면접이냐 혹은 임원 면접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실무진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받으셨다면 그런 실무진 분들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된 궁금한 점, 예를 들어서 이 직무를 잘 하기 위해서 신입사원으로서 어떤 역량을 더 중요하게 보완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얘기를 임원 면접관들한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임원 면접관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그 직무 출신 임원분들만 계신 게 아니라 다른 직무 하셨던 임원 면접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직무 관련 질문했을 때 면접관들이 조금 난처해 할 수 있다, 임원 면접 때는. 그래서 실무진 면접 때는 그런 직무 관련된 궁금한 점들을 얘기하셔도 괜찮고요. 근데 임원 면접 때는 궁금한 거 있냐고 했을 때는 조금 일단 면접관들이 말하기가 쉬워야 돼요, 답변해 주기가. 그래서 너무 어려울 수 있는 내용 말고 어떤 신입사원으로서 혹은 어떻게 보면 임원분들은 한 회사에서 조직 생활을 엄청 오래 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리스펙하고 이제 알고 싶다라는 느낌으로 저 역시도 이제 입사하게 되면은 앞에 계신 임원 면접관님들처럼 오랫동안 이 회사에서 성장하고 싶은데 혹시 그 일을 위해서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태도나 자세나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지 뭔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항상 염두하면서 회사 생활을 해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회사 생활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입사원으로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인드셋이나 어떤 마음가짐,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시면 좀 더 이제 임원 면접관 분들께서 좀 편하게 얘기를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안녕하세요. 물류 직무 면접을 앞두고 있는데 저는 인사총무 인턴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에 지금과 다른 직무 인턴을 한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는 게 베스트인지 궁금합니다. 인사총무팀 인턴은 여러 진로를 방황하다가 우연히 하게 된 것이고 현재 물류 직무로 마음을 굳힌 것도 큰 이유는 없어서 고민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은 이걸 분리시키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마치 이제 내가 과거에 인사총무로 인턴을 했으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인사총무로서의 커리어를 계속 생각을 해왔던 사람인가? 라는 오해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분리시킨다는 건 제가 당시 인사총무팀으로 인턴을 했던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물류 직무를 선택을 하게 된 계기는 뭐 대학교 생활 혹은 뭐 입사하고 나서 이렇게 어떤 경험 때문에 어떤 그런 물류 직무를 희망하게 된 계기를 면접관 입장에서 납득이 가게끔 얘기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업을 듣다가 혹은 어떤 자격증 공부를 하다가 혹은 뭐 인사청무 업무를 이렇게 인턴으로서 하다가 뭐 우연히 알게 됐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물류 직무를 희망하게 된 계기, 그리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은 거는 그런 물류 직무를 이제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해오셨던 그런 자기계발 노력이 같이 얘기가 나와 주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거랑 되게 비슷한 질문이 전공이 이건데 왜 이 직무 선택했어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그런 질문도 분리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수험생들이 대학교 선택할 때, 전공 선택할 때 내가 이 회사 가면 이 직무 수행해야지 하고 그 직무 선택하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보통 부모님 권유를 하거나 당시 내 어떤 취향이나 어떤 선호도 혹은 뭔가 수능 성적 이런 현실적인 요건들에 맞춰서 진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시 전공을 선택했던 이유는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선택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직무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뭐 학부 시절 혹은 뭐 동아리 활동, 혹은 인턴 대외 활동, 뭐 회사 생활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때부터 이제 이 직무에 대한 흥미가 생겼고, 그때부터 내가 어떤 준비를 해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혹시 체험형 인턴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건 거의 가능성이 없을까요? 지금 이력서를 여기저기 써보려고 하는데 품질 관리, 코트라 사무실 여기저기요. 이 체험형 인턴은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사실 좀 10% 미만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간혹 진짜 제가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체험형 인턴인데도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정규직 전환한 케이스는 정말 간혹 봤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정규직 전환을 노리시는 거라면 그래도 정규직 전환형 인턴을 좀 지원을 하시거나 애초에 정규직을 쓰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긴 합니다. 그리고 인턴 경험은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끔씩 이제 인턴이랑 계약직 경험만 막 두세 번씩 이렇게 회사 옮겨 다니면서 하신 분들 되게 있으신데, 그러면 너무 그 시간만 가고 정규직으로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그 기회, 지원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잃는 거기 때문에 어떤 직무 경험을 쌓는다는 차원에서 한 6개월 정도 하는 게 제일 베스트고요. 너무 그 계약직이나 인턴 경험을 1년, 2년, 3년 가져가시는 거는 조금 커리어상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정규직 3년이랑 계약직 3년을 똑같이 안 봅니다. 계약직이면 어때요? 언젠가 그만둘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되게 중요한 업무 안 시킵니다. 되게 단순한 업무, 되게 뭔가 이제 책임감을 그렇게 요하지 않는 그런 업무를 이제 경험을 하시게 될 거기 때문에 물경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정규직으로 근무하시면서 그 직무와 관련된 어떤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경력기획서에 써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있냐는 질문에 인상 깊으셨던 출장 경험 있으신가요? 라고 여쭤보는 거는 괜찮은 방향일까요? 인상 깊었던 출장 경험이 있냐? 직무가 그런 뭐 해외 영업이나 어떤 출장을 자주 가는 그런 그런 직무로 지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건 너무 면접관한테 면접관처럼 질문을 하는 느낌? 뭔가, 면접관들이 보통 지원자한테 이런 질문 하잖아요. 가장 인상 깊었던, 회사 생활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 뭐 학교 생활 하면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그런 순간, 뭐 그런 성과, 노력했던 경험, 이런 것들을 이제 면접관이 사실 물어보는 스타일의 질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 면접관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주객전도가 된 느낌이 들 수도 있어가지고, 저는 좀 비추천이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질문은.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런 코트라를 지원하고 싶다고 하면 NGO 외국인 문화교류 등 회사의 재택근무 사무직으로 일한 것도 인턴으로 포함하여 경력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그럼요. 당연하죠. 당연히 쓰셔야죠. 인턴 경험은 꼭 그 회사가 속한 산업의 어떤 일치가 안 되고, 그리고 직무 경험이 일치가 안 되더라도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회사 생활 자체를 해봤다, 어떤 사회생활을 내가 해봤다는 건 그 자체로서도 되게 중요한 어떤 경험인 거거든요. 그래서 인턴 경험 쓰실 때는 최대한 내가 이
뭔가 회사가 좀 결이 다른데? 라고 해서 이걸 생략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웬만하면 쓰시고 인턴 경험 자체가 굉장히 회사 생활을 한번 해봤다는 건 되게 면접관 입장에서는 좋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쓰시는 게 맞죠. 그 다음으로는 중고 신입으로 지원을 할 때도 이전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해 두는 게 좋을까요? 그럼요. 이거는 100%입니다. 중고 신입 분들한테 항상 나오는 질문이 이전 회사에서 뭐 하셨나요? 그리고 이전 회사에서 했던 경험이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 것 같나요? 이런 식으로 직무 관련된 질문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직무 관련 경험들은 이제 상황 노력 결과로 반드시 준비를 하셔가지고 웬만하면은 면접관이 물어봤을 때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게끔 미리 경험 정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제 수학 강사로 교육 쪽으로 1년 동안 일한 게 있는데 너무 뜬금없어서 감점 요소가 되지 않을까요? 걱정되네요. 1년 동안 일을 하신 거를 제가 봤을 때는 공백기가 사실 그거를 얘기 안 했을 때 너무 길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물어볼 거예요. 그걸 이력서에 안 쓴다고 해도 1년 동안 뭐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때 할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고 수학 강사로 일을 한 게 이제 뭔가 내가 이거를 진로로서 고민해서 하는 게 아니라 취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아르바이트 식으로 이제 용돈 벌기 위해서 수학 강사로 일을 했었다. 1년이면 사실 그게 막 엄청 이 분야로 나가야겠다라는 느낌을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취업 준비하는 기간 동안 내가 아르바이트 대신에 해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는 저는 감점 요소로까지는 보이진 않을 겁니다. 음. 그리고 다음으로는 3개월 한 인턴 경험도 이력서에 써도 되나요? 그럼요, 당연하죠. 3개월 경험도 쓰셔도 좋죠. 그리고 인턴 경험 쓰실 때는 최대한 직무 관련 경험이면 좋겠지만 인턴 경험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 생활을 해봤던 아주 중요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꼭 직무 관련 경험을 어필할 수는 없을지라도 인성 관련 인턴 할 때 내가 상사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했고 어떤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협업해서 해결했고 이런 식으로 어떤 인성적인 부분 여러분들의 어떤 조직 생활에서의 어떤 가치관이나 성향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을 보일 수 있는 좋은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인턴 경험 이력서에 쓰시고 이제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경험 정리하셔야 돼요. 이전 회사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했고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상황 노력 결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력서에도 쓰시고 면접이나 자소서 항목에도 활용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다음 질문은 1년 동안 공무원 준비로 휴학한 적이 있는데 공백기 질문하면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이 좋을까요? 공무원 준비. 공무원 준비하신 분들은 이제 면접관이 공백기 질문에 이어서 그럼 나중에 회사 다니다가 힘들어지면 공무원 준비하시겠네요? 이런 질문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내가 공무원 준비하는 기간 동안 정말 1년 동안 이렇게 마지노선을 정하고 후회 없이 공부하고 이제 안 됐을 때는 미련 없이 이제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가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공무원 쪽엔 뜻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돼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공무원, 사업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에서 면접 볼 때 일반 회사에서 조금 기피하는 소재가 있거든요. 약간 리스크라고 생각하죠. 이제 퇴사를 했을 때는 뭔가 좀 더 안정성을 위해 공무원을 선택하거나 좀 더 이제 큰 수익을 얻기 위해 사업을 선택하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이전 그런 회사에서는 많이 봐온 케이스들이기 때문에 공무원 준비했다라고 하시면 이제 관련돼서 되게 좀 집요하게 물어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거나 만약에 공무원 준비할 때 뭐 다른 어떤 취업 관련된 노력하신 게 있거나 뭐 아르바이트나 그런 사회생활 하신 경험이 있으시면은 그런 걸 대신해서 얘기하셔도 좋죠. 근데 대부분 공무원 준비할 때는 공무원 준비에만 올인을 하기 때문에 아마 쉽지가 않으실 거고 그래서 1년 동안 공백기 얘기하실 때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을 때 면접관들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좀 대비를 하셔서 답변을 좀 준비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준비를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해라 이것보다는 그 대신에 이제 그 기간 동안 했던 그 다른 노력들이 있으면 얘기하시되, 만약에 없다면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내가 공무원에 더 이상 뜻이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면접관들에게 밝히는 게 이제 중요하고, 어떻게 설득할 건지도 이제 답변으로 좀 생각을 해서 정리해서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케팅 직무로 이직 준비 중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마케팅 외에도 CS, CX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직무 외에 업무 경험도 있다고 강점으로 어필해도 될까요? 마케팅 외의 업무도 담당했다고 말할 경우 면접관 입장에서 마케팅 점수가 떨어진다고 느껴질까 봐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케팅이랑 CS, CX랑 절대 이게 연관성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마케팅은 뭐예요? 어떤 소비자들의 니즈 파악하고 그거에 맞게끔 컨텐츠 제작하거나 그에 관련된 어떤 노력들을 하는 게 마케팅 직무죠. 근데 CS, CX는 직접적으로 어떤 소비자들, 커스터머들과 이제 계속해서 소통하고 그분들의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어떤 문제 상황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해주는 그런 직무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봤을 때 마케팅 직무를 할 때 더 도움이 되셨을 것 같기도 하고, 면접에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어필하셔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CS를 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어떤 불편 사항이나 이런 어떤 니즈, 이런 어떤 바램,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했고, 이거를 마케팅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시켰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 회사에 입사를 해서도 마케팅 담당자로서 항상 소비자들의 어떤 니즈, 소비자들의 어떤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항상 그들의 어떤 의견이나 어떤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밝혀서 그에 관련된 어떤 효과적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은 소비자의 어떤 심리나 어떤 불편사항, 어떤 그분들의 어떤 문제,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는 거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CS 업무도 얘기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회사에서 글로벌 역량이 인재상에 있는 경우 어학 경험을 학교 프로그램으로 캠프처럼 한 달 다녀온 거라도 쓰는 게 나을지, 이걸 쓰는 바에는 이렇게 비워두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학부에는 크게 영향이 가지 않겠지만 나중에 면접에서 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 게 무서워서요. 무섭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글로벌 역량을 체크하기 위해서 뭔가 영어 면접 질문을 한다거나 영어 얼마나 잘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꼬리 질문 받을까 봐 좀 걱정이 되신다는 말씀이실까요? 일단은 답변 기다리는 동안 다른 질문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인성검사 시 공감 능력이 부족한 편이라 체크하였는데, 면접 질문으로 관심 없는 분야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관심이 없으면 아예 소통을 안 하실 건가요? 이러면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감 능력이 부족한 편이다라고 체크를 하셨다. 근데 이제 공감 능력을 아마 부족하다고 체크하셨을 때는 어떤 타인의 감정이나 어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야기를 염두하시고 이제 체크를 하신 것 같고, 면접 질문은 지금 관심 없는 분야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거는 사실 직무적인 내용을 이제 면접관들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업무를 할 때 내가 늘 해오던 거 말고 새로운 어떤 업무들을 받게 되거나 새로운 부서에 배치가 되거나 내가 좀 하기 싫은 업무를 했을 때도 잘할 수 있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분리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당시 이제 인성검사 시 체크했던 것은 공감 능력이 어떤 대인 관계에 있어서 뭔가 이제 타인의 어떤 감정을 얘기를 했던 거고, 이런 어떤 회사에서 제가 해오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분야를 맡게 되는 것은 일적으로 제가 오히려 더 자기 개발하고 제 업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적극적으로 오히려 임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면접관 입장에서 이렇게 납득되게끔 얘기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네, 영어 면접이나 가서 배운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요. 영어에 대해서 배우긴 했는데 기억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서 경험 정리가 어려운 상태라 면접에서 대응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비우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경험을 저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쓰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경험을 아예 안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사람이 좀 어필할 만한 게 하나도 있다라는 게 면접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소개서 일단은 저는 이제 제가 취준할 때 면접을 일단 가고 보자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물론 쓰면 안 되겠지만 지금 하신 거를 굳이 안 쓰겠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쓰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서류를 보는 이제 일단 면접에 가려면 서류 합격을 해야 되는데 서류를 보는 인사 담당자가 이건 되게 글로벌 역량이 되게 중요한 직무야 혹은 중요한 회사야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해외에서 어떤 연수를 하고 어제 한 달이 뭐 그렇게 긴 건 아니지만 어떤 어학과 관련된 어떤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셨구나. 이런 부분이 어쨌든 어필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면접 때 그런 영어 면접 질문을 이제 받게 되는 게 걱정이 되시면 영어 면접 준비를 해서 커버를 하려고 하셔야지 이걸 내가 괜히 썼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영어 면접이 들어왔을 때 내가 준비한 내용 바탕으로 해서 되게 답변을 잘하면은 훨씬 더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경험을 썼다고 해서 그 영어 면접 질문이 100% 나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류 합격률을 높이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안 한 거를 이렇게 하려는 건 사실 좀 문제가 되지만 하신 거를 이력서에 기입하시는 거는 사실 당연히 저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영어 면접 있는 회사들 보면은 웬만하면은 그 영어를 막 엄청 유창하게 해야 되는 그런 포지션들은 거의 없어요. 보통 이제 그냥 비즈니스 영어 정도, 그냥 이메일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 그래서 너무 그 영어 면접 만약에 하시게 되더라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이제 의사소통이 될 정도. 이 사람이 그래도 의사 전달은 할 수 있구나 정도만 되면 되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는 마세요. 네, 여기까지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다음 질문은 이제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어학 성적이 필요할까요? 해외 대학 졸업했습니다. 어학 점수가 이제 회사마다 조금 다를 텐데 어학 점수를 필요로 하는 회사가 있고 아닌 회사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학 점수를 필수 자격으로 요구하는 회사는 해외 대학을 졸업하셨어도 당연히 어학 성적은 취득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경험이 해외에 이제 대학을 나왔다라고 해서 그 어학 점수를 이렇게 취득 안 해도 돼?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어학 성적을 취득을 하는 거는 플러스 알파 개념이기 때문에 설령 그 어학 점수를 요구하지 않는 회사일지라도 내가 어학 점수를 기입해서 내고 그 점수가 되게 고득점이면은 상당히 어필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일단은 아직까지도 어학 점수를 요구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이제 많기 때문에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그래서 저는 좀 스피킹이든 토익이든 좀 하나 둘 중 하나는 취득을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수로 이렇게 요구하는 회사가 아직도 있어서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다시 지원하셨는데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도 어떻게 답변하는 게 좋을까요? 뭐가 정답일지 몰라서 당황하여 전문성 부족이라는 흐름으로 말을 했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를 얘기하셔야 돼요. 제가 당시 이제 탈락하고 나서 면접을 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이번 면접을 준비하기 전까지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노력이 뭐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면접 역량 자체를 좀 키우기 위한 노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면접관들의 입장에서 납득이 될 만한 어떤 개선 노력, 탈락의 원인 분석하고 탈락 원인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해왔던 노력을 같이 얘기해 주려고 하시면 좋아요.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실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러면은 네,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오늘 녹화한 내용은 그 제 유튜브에 올리고 그리고 링크 제가 다시 한번 단체 카톡방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질문 하나 더 들어왔네요. 이 질문 하고 마무리할게요. 답변 드리고. 네, 자기를 어떤 리더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사실 이거는 경험이 있어야 하는 질문이긴 한데, 이제 리더 역할을 수행해 본 경험, 뭐 꼭 거창한 경험이 아니더라도, 뭐 대학교에서 이제 조별과제 했던 경험도 괜찮고, 팀 단위에서 내가 어쨌든 리드를 해본 경험 얘기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제가 좀 권해드리는 리더십은 요즘은 뭔가 불도저처럼 이제 내가 좀 이렇게 완전히 이끌어버리는 느낌보다는 어떤 조직원들과 소통하면서 그리고 그 조직원들 중에서 뭔가 적응을 잘 못하거나 어떤 이제 좀 소외되는 그런 분들이 계실 때 내가 좀 다가가서 이런 부분들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좀 경청하고 같이 해결해 주면서 이제 함께 이제 아래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아래로부터의 리더십을 좀 더 성향하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십 경험 중에서도 어떤 그 경험에서 팀원들에게 어떻게 소통했는지, 팀원들과 어떻게 소통했고, 그 팀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해줬고, 그리고 그 팀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내가 좀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지. 그래서, 리더십은 요즘 그렇게 좀 팀원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를 잘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팀이 이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이제 내가 리더로서 했는지를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상황 부분 얘기하실 때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팀 활동이었고, 그때 팀의 어떤 목표는 무엇이었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내가 팀원들과 어떻게 노력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식으로 상황 노력 결과로 경험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답변 연습도 같이 해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질문을 다 해드린 것 같아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똑같은 시간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질문 참여해 주시고 하셔서 되게 감사하네요.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